네, 자 이제 약속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관광 세션인데요. 다시 시작하는 크루즈 관광과 해양 관광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주제 발표 후에 자장님의 진행하에 패널 여러분들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과 해양 관광의 주제만 들어도 저도 내용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훈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님께서 좌장으로 본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세션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 이훈입니다. 오늘 인천 국제해양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특히 이제 해양 관광에 대한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상 세상이 막혀 있었고 이동이 멈춰 있는 세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고 다시 열리는 세상,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게 돼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바다는 인류의 삶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 보면 바다를 통해서 많은 이동이 있었고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도 했고 여행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봤더니 전 세계에 해양을 중심으로 한 그 경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국가들이 해양 경제에서 1위가 관광으로 나타나는 통계 수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바다는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클릭을 많이 했던 수들을 비교해 봤더니 바다와 해양 관광에 대한 클릭 수가 가장 높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여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힐링의 관광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크루즈 관광과 해양 관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이제 토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진한리우 회장님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라고 하는 회사의 아시아의 회장이신데 사실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크루즈에 대한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우리 박창환 교수님은 지금 해수부와 더불어서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의 해양 도시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더 좋은 관광의 모습을 만들고 한국 관광을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 분의 토론자는 다시 토론할 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인천과 한국의 관광을 또 해양 관광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장님께서 이번 세션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말씀 듣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제자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리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아시아 회장님께서 지금 줌으로 실시간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국제 크루즈 여행의 재개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늘 본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이훈 좌장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제 크루즈 여행의 재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씀 먼저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 크루즈 여행의 재개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은 현재 전 세계 크루즈 산업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최고의 크루즈 경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책임감 있게 이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자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2020년 2월 그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크나큰 감염 사태가 발생했죠. 저희는 미디어로 이러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헤드라인 뉴스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크루즈 관광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크루즈 산업이 앞으로 다르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크루즈 관광이 다시 예전으로 회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산업 종사자들이 국제 크루즈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은 인간 본성의 근간을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 근간의 본성이라 함은 우리가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모이고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게 된다면 우리 국제 크루즈 산업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국제 크루즈 산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통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응답자들에게 미래 크루즈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85%가 다시 크루즈 여행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에 응답한 수치보다 6%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를 나타냈는데요. 크루즈 산업의 그 역량은 74만 6천 개의 정박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는 19%의 증가세를 의미합니다. 즉 2022년부터 2028년 사이에 19% 뛸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박지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크루즈 산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 사이에 격차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00만 명의 이제 추가적인 승객들이 2025년에 크루즈를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제 1%씩 증가할 때마다 이는 400만 명의 새로운 승객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전망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향후 몇 년간의 전망치입니다. 네, 2023년부터 이제 2027년까지의 전망치를 볼 수 있는데요. 국제 크루즈 산업의 전망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크루즈 산업의 총 수요는 약 3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점점 수요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을 지나서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2020년과 2021년에 크루즈 승객을 보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봉쇄 정치 때문이었겠죠. 2021년 여름 이후에 크루즈 승객들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을 보시면 약 580만 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2023년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승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승객 수는 이제 3,15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여기를 보시면 다양한 시나리오와 관련된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 이제 크루즈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이러한 2024년의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에 그 부정적인 기조를 뛰어넘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크루즈 산업의 재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재개는 일단 미국 산업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대 규모의 크루즈 시장이 되겠고요. 또 유럽이나 호주 같은 크루즈 시장도 있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 크루즈 산업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재개할 지역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산업은 보통 북미를 이제 주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억눌린 수요가 이제 분출이 되는 거죠. 3년 동안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크루즈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북미 시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른 유형의 관광과 달리 크루즈 관광은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득 측면에 있어서 매우 뛰어납니다. 크루즈 관광 같은 경우
다른 관광 분야보다 15%더 저렴한 특징을 띱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의 비용은 호텔 관광 비용보다 25%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러한 관광 분야에서 다시 크루즈 분야로 회귀하는 모습이 아마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눌린 수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다시 크루즈 관광으로 돌아오는 영향으로 인해서 크루즈 산업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로열 캐리비언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루즈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큰 이제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또 저희는 약 63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 자본 측면에 있어서 저희 시가총액 또 측면에 있어서 저희 회사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자랑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주세요. 네, 이 표는 저희 1분기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중간에 시가총액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심볼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인데요. 첫 번째는 로얄,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크루즈고요. 그리고 세 번째 NCL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회사의 주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는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얄 그룹 같은 경우는 약 126억 달러 정도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04억 달러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약 51억 달러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크루즈 산업이 다시 강력하게 재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는 단순히 우리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경험을 책임감 있게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민 슬로건이 이 See the Future, 즉 미래를 바라보아라. 여기서 S는 지속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철자 E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A 같은 경우는 혁신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저희 캐리비언 그룹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에너지 관리, 탈탄소화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도 감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은 일종의 떠있는 리조트, 떠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저희는 이제 물도 잘 관리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사용한 물을 또 재활용하는 것에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제 연료 공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받고 있는 것들이 녹색 원천에서 나오기를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저희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착지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예가 카리브해 지역이겠는데요. 저희 크루즈가 운항함에 있어서 주로 카리브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미션 중 세 번째가 이제 혁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크루즈 산업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산업일 것입니다. 특히 관광 분야, 숙박 분야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크루즈 산업은 매우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운영자들은 혁신을 통해서 생존하고 발전합니다. 더욱더 혁신을 꾀할수록 더 많이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혁신을 꾀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크루즈 시장의 경쟁은 그렇게 극심한 경쟁은 아닙니다. 크루즈 기업들은 이렇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면서 또 그 대가로 좋은 이제 자본을 또 대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로얄 캐리비안 그룹은 아마 가장 최고의 혁신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크루즈 산업의 신세대,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 아이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company producing the largest cruise ship in the world. 저희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큰 대형 선박을, 크루즈 선박을 만들면서 이 넓은 공간을 또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특징들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개발 컨셉은 199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출시한 첫 번째 크루즈 선박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후에 다른 크루즈 선박 회사들이 저희를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로열 캐리비언사는 항상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크루즈 선박이 오아시스 크루즈입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10년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클래스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라는 명성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 어떤 크루즈 선박 회사도 이 기록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10년 뒤에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 어떤 크루즈 선박 회사도 이 오아시스 클래스만큼 큰 선박을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혹은 내년 연초쯤에 저희의 또 다른 선박 라인이 론칭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콘 오브 더 씨라는 것은 이제 톤이 이제 25만 톤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클래스의 특징도 그대로 가져올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선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로열 캐리비안 회사는 항상 전 세계 최대 신기록을 세우는 기업이자
저희의 기록을 또 저희가 깨서 또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콘 클래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가장 혁신적인 선박 크루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여러 이제 아이콘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8개의 이제 구역으로 나뉩니다. 그중 3곳은 이미 인기가 많은 지역이죠. 센트럴 파크나 로얄 산책로 혹은 스위트 네이버후드 같은 구역입니다. 이 3가지는 오아시스 클래스에서도 있었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신규로 도입하는 구역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스릴 아일랜드, 칠 아일랜드, 하이드웨이, 서프사이드, 아쿠아돔입니다. 이 5개는 신규로 도입되는 구역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콘 클래스를 이렇게 기대 있게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런 특징들을 보시면 승객들이 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승객들이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날 때 또 놀이공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또 많은 사람들이 휴가로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이제 리조트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콘 클래스는 이 3가지의 필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영장, 해변가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승객들은 여기서 마치 해변에 온 듯한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프사이드 구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위한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구역들이 다양한 승객들의 니즈를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좋은 메모리를, 추억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크루즈 관광 재개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이 크루즈 관광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도 크루즈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 가장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크루즈 관광을 중단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크루즈 문제들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13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얄 캐리비안은 국제 크루즈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동북아시아로 다시 이제 저희의 사업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상해에서 시작을 해서 이웃 국가로 이제 크루즈 운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대한민국도 이제 방문을 할 수 있겠네요. that all the cruises have been cancelled.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코로나19 당시에 모든 크루즈 관광이 중단되었었습니다. To Japan. 또 일본에도 진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But now we are able to return to Japan.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일본으로 다시 취항을 할 수 있겠고요. Company, which has announced the deployment 그리고 저희 회사는 27th of April next year 내년 4월 27일에 from Shanghai and from Hong Kong. 상해에서 홍콩까지 이렇게 운항을 하겠다라고 또 계획을 밝혔습니다. Companies like the CMG Viking, CMG 같은 다른 기업들이나 블루드림, 아도라 뭐 이런 기업들 the return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크루즈 산업을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the a joint venture, right? They are still building 이런 the cruise ship. 다른 크루즈 기업들도 새로운 선박을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CM 바이킹 같은 경우 그리고 블루드림 같은 경우 이미 다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Question now is the when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Korea will be back 언제 이제 대한민국에서 크루즈가 재개될 것이냐인데요. to be able to cruise to South Korea again. 네, 저 역시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크루즈를 타고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Together.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The Japan and South Korea used to be the most frequently traveled destination.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특히 크루즈를 타고 많이 방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We hope that this day will come.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크루즈가 재개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nd of my speech.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였고요. 잠시 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창환 동서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선 넘는 해양, 차이나는 관광, 공공적 가치로 도시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주셨네요. 동서대학교 박창환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동서대학교 박창환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 제목을 선 넘는 해양, 차이나는 관광으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다른 분께 보여드렸더니 이 강조되는 글씨만 읽으셔서 약간 이제 정치적인 발언으로 오해를 하시던데 이 강조된 글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글씨도 꼭 같이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선 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관계의 범위나 한계를 결정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선이 우리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그 선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또 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 변해가는 관광 환경에서는 우리가 해양 관광이 그렇진 않은지 오늘 제가 좀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계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바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것들은 몇 가지 되진 않지만 이외에도 늘 우리가 바다에서 또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바다를 통해서 이끌어냈죠. 그리고 세계 도시인구는 2035년까지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인구가 2035년까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인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포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진국들은 이러한 해양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요. 그럼으로써 해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부산이 2019년에 해양 기술 파트에서 한 4위 정도를 했고요. 또 2022년에는 해양 기술에서 3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천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해양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블루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양 경제 측면에서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5%가 이 해양가, 해양에 인접해 있고요. 또 전 세계 고용의 7%가 이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션에서 다룰 해양 관광의 측면에서는 전 세계 관광의 80%가 해양에 집중되어 있고 또 해양 관광 산업으로 통해서 연간 1,34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시아와 인도양으로 좀 한정을 했을 때는 이 국제 관광이 주는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도양에는 백사장과 따뜻한 바다 그리고 길게 뻗어 있는 이런 해안선들이 아주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매력성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국가와 도시들은 민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자 투자 유치 전략들이 여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 직접 지원, 인프라 구축, 경영 지원, 기타 지원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도시들을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해양 관광 도시 또는 해양 레저 관광 도시라고 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복합 리조트 중심의 어떤 대규모 인프라가 있는 도시 또는 유럽과 같은 역사문화유산 중심의 항구 도시의 형태가 우리가 해양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고요. 또 거기에는 해양 도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한 동적이고 정적인 관광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이끌어낸 데는 이러한 개발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합 개발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도심에서 도심지를 개발할 때 쓰는 방식인데요. 이 해양관광 도시를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오션과 코스탈, 바다와 해안 그리고 육지가 연결되는 어떤 하나의 관리 시스템으로 개발을 시키는 그것이 이제 복합 개발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5가지의 것들을 이 해양 도시에 담아서 어떤 하나의 셋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세계 각 도시 또는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화를 이끌어냈죠. 이 도시화에는 도시재생과 워터프론트 개발, 항만마리나 거점 개발, 복합 리조트 개발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연결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광을 전공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화의 어떤 중심성을 강화하고 또 이동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또 단일 시장을 구축했다는 것들 또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양의 아름다움과 그 지역의 고유성들이 어쩌면 너무 비슷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해양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해양에 집중되어 있는 이 정책들을 보면 그 개발 방향과 시설 요소가 지난 20, 30년 동안 굉장히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인천과 부산, 또 여수, 보령, 강릉, 특정 도시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도시들이 다 같아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도시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구성 요소들의 큰 부분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개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화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피로도가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성과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힐링과 치유, 휴양, 휴식이라는 부분들을 바다에서 얻어가게끔 만들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힐링, 휴양, 치유와 같은 것들을 지향을 하고 거기에 시설 구성 요소로서 복합 리조트, 골프장, 테마파크, 치유센터와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바다에는 너무 이제 많은 선들이 그어져 버리게 된 거죠. 복합 리조트라는 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골에 와서도 바다에서도 다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 지역을 둘러보지 않죠. 그 지역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복합 리조트에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선들을 우리가 조금은 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포럼의 슬로건처럼 바다에 물어봤습니다. 바다야, 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이 선을 넘기 위해서는 선 이면에 있는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지향하는 가치가 필요한데 그 가치를 너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바다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바다는 공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해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유로운 문화나 놀이, 교역, 휴식, 공간으로서 바다였다라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는 독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의 공유물로서 나라의 규범이 되기도 하고요. 제국 번영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바다를 중심으로 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상상하죠. 이 바다 저편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세계, 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와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상상합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도 모래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물을 가지고 놀이하는 놀이가 바다에서 생겨났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공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공예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들은 이런 공예의 원칙이 해양 관광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선을 넘죠. 오늘 포럼이 굉장히 공학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어지는데 제가 너무 철학적이고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다소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공예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광과 결합을 했을 때 이 관광에서의 자유를 실현함으로써 이 공예 원칙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관광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벗어남으로의 자유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관광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해양 관광에서 나타나고 있던 기존 복합 개발의 어떤 패러다임들은 우리가 일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의 자유를 굉장히 잘 실현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것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더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개인의 능력 차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상황적 맥락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뒤쪽에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이 개인의 자유 실현을 시행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상호 주관적인 자유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양 관광 자유 가치라는 것을 크게 행위적 차원과 기반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벗어남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행동적 자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때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 자유,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잘 이뤄내기 위한 어떤 기반적 조건으로서 어떤 자유실현 능력과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터키의 뮬라시라는 곳은 접근 가능한 해변을 조성을 하였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적인 사례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바다가 자유를 실현하게끔 해주는, 개인의 능력 차를 해소해주는 어떤 공공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선으로 그어진 어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되는 어떤 테마파크나 어떤 고급화된 시설이 아닌 어떤 공공의 공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바다에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갖춰져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키나와에 가면 대규모 어떤 대형 놀이터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그것들을 즐기러 우리나라에서 놀이터 투어를 갈 정도로 아주 공공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테마파크 형태로 놀이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해양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여행을 하진 않죠. 생각나면 무계획적으로 바로 떠나죠. 그럼 이 해양 관광이라는 해양 도시가 언제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푸꾸옥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6개월간 비자 면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죠. 또 대부분의 인천은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해양 관광을 하는 도시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퍼스트 마일과 미들 마일 그리고 라스트 마일의 어떤 이동 편의성을 확보해주는 형태의 어떤 모빌리티적 접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이러한 해양 관광의 정책들이 과연 개인의 자유 실현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자유를 지향하는 어떤 사회 문제의 가치를 담은 그러한 형태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플로팅 살라와쿠라는 지역은 어떤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워터프론트의 어떤 건축물을 개발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간과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도시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은 관광객만의 인프라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어떤 생활 인프라로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즉 관광객만으로 어떤 내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서 내수를 창출하고 그것에 사람이 일상적으로 모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유럽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유럽의 도시는 교회와 광장을 중심으로 모이는 형태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별 마당과 길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그래서 광장의 기능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그런 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이런 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다에서 광장과 마당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방식들을 보면 이 밴쿠버의 워터프론트 파크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와 모래놀이터와 같은 어떤 친수 공간을 잘 만들어두고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 지역의 정체성인 어떤 부두를 형상한 어떤 그런 조형물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모리파크 아웃도어 빌리지라는 곳을 가면 이곳은 보통의 아울렛 같지만 아울렛이 아니라 신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플래그십 규모의 어떤 점포들이 모여 있는 빌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거쳐서 오는 것이죠. 이 안에는 어떤 의류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아웃도어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레저 활동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광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형태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소규모이지만 여러 팝업 스토어들을 해양 관광 인근에 유치해서 차이와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도시의 구조는 넓게 펼쳐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인프라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수직적으로 변해갔죠. 그래서 우리는 길 문화가 아닌 어떤 엘리베이터 문화가 해양 관광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해양 관광의 기능들을 분산하기 위한 어떤 수평적 호텔과 같은 것들, 또 수평적 띠파크의 기능들을 도시에 배치하는 것들도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수단인 어떤 그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어떤 콘셉트형 숙박시설의 도입과 같은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발제 의뢰를 받고 제가 해운대와 강안리를 계속 걸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를 걸으면서 뭐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바다에 계속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바다가 이런 사진을 주면서 답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어떤 뭐 대규모 인프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스스로 배구 네트를 들고 오고 또 어떤 놀이도구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모래를 만지면서 상당히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해양 관광도 이렇게 공공적 가치로 모두가 즐거움을 누리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자유라는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발표 고맙습니다. 관광 세션의 두 번째 발제를 함께 하셨습니다. 해양관광 분야의 전문가이신 두 분의 발표를 들어봤고요. 이제 무대 정리 후에 좌장님을 모시고 발표자와 함께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해양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4회로 함께 하게 된 본 국제해양포럼, 인천 국제해양포럼 첫날이고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 세션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션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정보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요. 토론도 풍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이후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관광, 해양 관광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본 세션 외에도 부대 행사로도 풍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론 이후에 이번에는 시간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양일 동안 이렇게 세션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 의견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가 정돈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전체 토론을 위해서 현장에 계신 연사분들 무대 위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션 소개를 해주셨지요. 이훈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박창환 동서대학교 교수님, 정진영 인천대학교 교수님,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님, 심진범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발표를 해주셨죠. 지난 리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아시아 회장님도 함께 이번 토론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좌장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은 두 분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 특히 아마도 해양 관광 파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좀 자극하는 그런 사진들도 많았고요. 재미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리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요약해 보면 크루즈는 살아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기간 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찬 교수님 같은 경우에 해양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이 자유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유, 상호 관계 속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사람이 모이는 관광으로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꼭 관광객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같이 모임으로써 그 공간이 서로가 공유할 수 있고 오히려 관광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토론회 이제 막 그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 리우 우리 회장님이 참가하고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 나서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 리우 회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언급은 해주셨는데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사람들이 좀 그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크루즈 안에서의 그 전염병이 났을 때 그게 굉장히 빠르게 퍼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크루즈라고 하는 곳이 안전할까라고 하는 우려가 아직은 사람들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얄 크루즈에서는 이런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인천과 같이 한국에 해안이 많은 그 항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로얄 크루즈와 같은 그 크루즈 선사들이 기항을 하거나 또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지원 정책이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감사합니다. I think I need to be unmuted, right? 네, 음소거 해제를 했는데요.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Yes. Can you hear me?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Okay. Yeah. Okay. Thank you for the. 네, 질문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know, at the outbreak of the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팬데믹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safety of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루즈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 years and a half. 네, 3년 6개월 전에 Worry about the safety of cruise ship. Right?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선박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It's no longer a major barrier. 하지만 이러한 우려들은 크루즈 산업에 있어서 더 이상의 장벽이 아닙니다. Desire from past guests and also strong guests from new to cruise. Right? 이제 왜냐하면 크루즈 산업에는 이제 기존에 충실한 고객들도 있고 신규 고객들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Cause a problem.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크루즈 산업의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lso change our perception about the virus.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또 바꿨습니다. Our perception about the way to deal with the virus. 또한 우리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인식도 바꿨습니다. Because it's a place people gathering together.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Office is not safe.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사무실이나 학교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스스로를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려면 우리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되는 것이죠. 집에서만 머물고 병원에서만 머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흘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년간 코로나19 정책을 펼쳐왔었는데요. 이제 중국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더 이상 크루즈 산업의 우려사항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건을 들었을 때처럼 여전히 우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는 크루즈 산업에 있어서 큰 장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이러스 요인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저희 크루즈 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Yes, we done a lot, right? We established very sophisticated protocols. 물론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우 정교한 프로토콜을 선박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We have the sophisticated 그리고 air conditioning. 저희는 또 이제 에어컨 시스템을 활용해서 환기도 시키고 있고 또 공기 순환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The air, the fresh air, 그렇게 함으로써 fresh air in 100% 신선한 공기가 100%. 선실 내에 순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기가 다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We have things like that, right? 저희 로얄 캐리비안 또한 이러한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다. But this is not going to solve all the problem. 하지만 물론 이러한 대응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Perception.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크루즈 선박에 이제 바이러스가 걱정이 돼서 Infected. 혹은 감염이 될까봐 For the same 크루즈 여행을 떠나지 not go to the office. 않을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학교도 가면 안 될 것이고 사무실도 못 가겠죠. Even more unsafe. 사실 비행기가 더 위험합니다. 크루즈 선박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s very spatial. 크루즈 선박은 도시와도 같습니다. At the 되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pectrum of the sea, oasis of the seas. 저희가 이제 출시하고 있는 오아시스호나 뭐 다양한 크루즈 선박들을 보시면 So 꽤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both local level 이제 중앙정부 단계에서 지자체 단계에서 현재 크루즈 산업 증진을 위해서 매우 큰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cruise 우선 크루즈 선박을 위한 항구를 인천이나 부산, 제주도 같은 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항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제 크루즈선들이 그곳에 정박을 할 수 있습니다. you done a lot.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이 크루즈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work with the government, right? 이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제 정부와 함께 협업을 하여서 이러한 산업 전반을 부흥시켜 나가야 합니다. For the opening.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Us in China, there's also effort need to be made.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측에서도 이제 각자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고위급 정부 인사분들이 뭐 고위급 중국 인사들과 함께 만나서 We have been 이러한 크루즈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 모두 같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the issue, right? 그래서 크루즈 선박을 둘러싼 가장 긴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겠고요. Work together,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유로 우리는 함께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create the even better guest experience on the destination. 우리 승객들을 위한 더 나은 경험을 항상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City, South Korean cities. 대한민국 항만 도시, 뭐 인천이나 다른 도시에서
저희는 confidence we have faith in the Korean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가 크루즈 산업에 큰 의지를 갖고 있고 결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nd the sustainability issue. I'm sure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성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계속 협업을 할 위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셨네요. 간단히 답변하실 줄 알았더니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정진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인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지식과 또 가르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마이스와도 연결해서 또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일선 실장님이십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계시고요. 해양관광에 있어서 아주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고, 네. 특히 크루즈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천 관광에 사신 브레인이죠. 신진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인천 관광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계획들을 지금 세웠기 때문에 인천 관광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토론자는 한 분은 해양관광 전반에 대한 것, 두 분은 인천 관광과 해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에 오늘 비교 발제를 해주신 또 박창한 교수님은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최일선 실장님부터 먼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MI 최일선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우 회장님께서 조금 크루즈 마켓에 대해서 좀 글로벌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가 좀 한국과 인천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박창한 교수님께서 이제 산업과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해서 한국과 인천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양관광 시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맞은 곳은 아마도 크루즈 산업일 것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었죠. 2020년 2월에 요코하마항에서 이제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봉쇄가 되고 항구가 폐쇄가 되면서 이제 국제 크루즈 시장이 운항을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기를 시작으로 크루즈의 입항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일어났고 약 3년 동안 크루즈가 이제 문이 닫혀 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크루즈를 운항하고 입항할 것으로 확정을 하였고요. 정부는 이러한 시기와 맞춰서 이제 일본과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선 유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크루즈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아시아 크루즈 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크루즈 시작은 2023년 올해 봄에 속초항을 시작으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올해 2월 말 신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크루즈선 입항이 약 160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부산은 현재 기준으로 100척 이상의 크루즈선이 입항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세계 크루즈 선사협회에 따르면 2023년은 이제 2019년 산업 수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 대비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크루즈 선박과 관광 목적지 그리고 억제된 소비자의 수요가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리우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안전과 위험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루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는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은 해외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를 모항으로 움직이는 국적 크루즈 선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크루즈 시장의 구조가 한때 중국인 관광객을 다들 아시다시피 전체 90%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특히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라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의 제한으로 코로나19 이전 이미 한 차례 우리는 이 팬데믹과 같은 타격을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기왕지 관광 중심의 국내 크루즈 시장은 내국인 크루즈 수요 발굴을 통한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이나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이 로얄 캐리비안과 같은 국제적인 선사가 유치를 하지 않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루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인천 신안 크루즈 터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 이후에 제대로 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마인시프 입항을 시작으로 크루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천이 우리나라 크루즈 시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K관광, 컬처, 강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동남아시아와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앤 크루즈 개발, 그리고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천만의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크루즈 노선 개발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과도 매우 가까워서 인천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 관광 상품을 계속해서 마련해서 수도권을 배후로 국내 크루즈 시장을 선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해양관광 산업에 대한 것과 도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관광산업 분야는 사업체가 85.3%가 매출액 10억 미만이고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양관광 분야는 사실상 더욱 심각한데요.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은 다들 아시다시피 계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그렇게 이제 좀 그 산업의 특성이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러나 아까도 저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해양레저 관광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활동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업종이 분화되고 전문 분야가 신설이 되고 있으나 신규 진입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한 법제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해양관광 분야에는 기본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도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산업적으로도 성장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체부나 국토부 등과 타 부처와의 협업도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창업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 그리고 판로 및 경영 지원, 인력 및 연구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크루즈 산업의 향후 지역과 국가의 관광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로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크루즈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던가 연안 크루즈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왕산마리나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마리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에 예정된 마리나 항만구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은 여느 해양도시처럼 항만 배후 지역이 도시가 형성되고 항만이 발전되고 쇠퇴되고 재생이 되어지는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서 해양도시의 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와 공공성이 살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천은 이미 해양 친수도시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요. 해양 친수도시로서 인천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바다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과 바다를 잇는 인천 2030 인천 바다 이음은 인천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인천 해양 친수도시 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함께 인천항 주변의 근대 역사 자산 문화와 연계한 해양 문화 관광, 그리고 도서와 마리나를 연계한 해양 레저 관광, 그리고 서해 오도 등 물범 서식지와 갯벌 등 높은 해양 생태적 가치를 활용한 해양 생태 관광 등 현재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인천시의 해양 관광 종합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아까 그 KMI에서 본부장님이 그 일부 세션에 오셨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최일선 박사님 어떠냐 그랬더니 KMI의 라이징 스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꼼꼼하게 또 정리를 해오셔서 오늘 사실 크루즈에 대한 것, 또 해양 관광 산업에 대한 것, 또 도시 측면에서 인천에 대한 것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인천 관광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실 분인데요. 신진범 박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 들리시나요? 예, 인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심진범입니다. 뭐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지역 연구자로서 인사이트를 좀 배웠습니다. 저는 그 지역적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해양관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양도시 인천에 관한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좀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 그리고 지금 또 미래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박찬환 교수님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세계 도시들의 해양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인천은 이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천은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해양도시로 발전하지 못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진단 혹은 장애가 되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인 좀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 인천 그리고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접근 방식이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거 해양도시 인천 발전에 장애가 된 것들에 대한 생각인데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시민의 해양 인식에 관해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만 인천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다는 이게 뭐 개방된 뭐 이용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폐쇄된 규제의 공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인천의 해안선에는 철책이 있었죠. 그리고 일몰 이후에는 이제 연안여객선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규제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시민의 삶 속에서 바다는 이용보다는 폐쇄된 공간, 규제의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의 해양 인식과 경험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토지 이용과 공간 기능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 10년, 20년 전의 인천을 생각하시면 대체로 도시 지역의 해안선에는 물류기능 중심의 항만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지 혹은 에너지 발전의 시설들 혹은 군사시설들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기능들로 이 해안선이 채워져 왔습니다. 또 하나 해양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문화와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부산은 1994년도에 해양자연사박물관이 개관을 하였고요. 또 2012년도에는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을 하였습니다. 또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산 혹은 목포에는 국립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교육이라든가 연구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적 자원이 육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박찬환 교수님도 지금 부산에 계시고요. 또 방금 또 토론해 주신 제일선 실장님도 부산에서 오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일종의 제약 조건이었고요. 또 하나 해양정책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 인천의 해양정책은 주로 광화군이라든가 웅진군이라든가
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이 섬행정 혹은 수산행정이 좀 강했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정책의 구조가 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해양도시 인천으로 성장하는데 방해 내지는 제약이 되었고, 오늘 박장한 교수님 발표하셨지만 해양관광의 자유가치를 실현하거나 혹은 공공재로서의 그 공공선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해양 역할이 제한적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이제 전망하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해양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2024년도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문화거점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송도라든가 아라뱃길이라든가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워터프론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배후 지역에는 지수 공간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또 영종, 용유, 무이나 성모도와 같이 과거에는 그 연중 연도되지 않은 섬들이 교통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여러 가지 해양 환경들이 갖추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 있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이라든지 마리나와 같은 이런 기반 시설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프라 조건이 이제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 사업과 민간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아까 박창한 교수님이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크게 인천의 해양 정책의 공간을 지리적으로 보면 인천 도심부의 인천항에서부터 백령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200km 정도의 범위인데요. 양끝 지점에 의미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내항가지구 주변 지역에는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인천지 역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백령도는 또 문체부의 K관광섬 육성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서해와 한강의 연결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해양정책의 대상이 과거 서쪽 중심에서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인천의 정책 사업과 투자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박찬 교수님 말씀하셨던 관광개발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안 지역에 복합리조트와 같은 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책 투자라는 관점에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결국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 지원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2020년 이후에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양문화, 해양교육, 해양공간의 관리와 계획, 또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이런 분야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천시도 이런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관련 조례들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행정 역시 이제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적 틀이라든가 정책의 구조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 발표에서 다루어지고 있듯이 팬데믹 이후에 관광산업의 재개 회복 문제, 혹은 국제 크루즈 시장이 열리는 문제, 이런 환경 변화가 또 기회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미래 해양도시 인천, 또 미래 해양관광 인천을 우리가 설계하는데 일종의 그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미래 이야기를 좀 끝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해양도시 인천, 해양관광 인천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측면입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비전과 아젠다의 문제 같습니다. 결국은 행정이든 유관기관이든 시민사회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 아젠다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비전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몇 가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해양을 바라보는 관점이 해양 경제라든지 혹은 해양문화 생태라는 관점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해양문화 경제권과 같은 비전은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오늘 발제에서도 있었듯이 인천이 대표적인 해양 레저 도시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런 논의가 가능한 이유는 인천이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양을 기반으로 한 논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런 비전과 아젠다를 토대로 점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이게 해양도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 문화의 문제, 생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양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분화되어 있는 이러한 영역들을 통합해내는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행정의 협의체 구조라든지 각각 기관 단위 혹은 부서 단위 시각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해양 거버넌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혹은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가급적이면은 제도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아울러 협치 예산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결국 제도적 틀에서 이 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만드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시민의 해양 정체성 혹은 시민의 해양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해양을 기반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작업들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관광 연구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런 해양 도시에 대한 비전이 해양 관광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가치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생태계는 서로 다른 가치 사슬이 이제 융합되는, 연계되는 그런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해양 레저 분야의 가치 사슬, 혹은 크루즈 분야의 가치 사슬, 이런 것들이 인천관광산업의 가치 사슬과 상호 융합 그리고 연계되는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 혹은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일들, 또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정부의 투자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양도시 인천, 해양관광 인천 육성을 위해서는 결국 해양 공간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해양 인식을 제고해내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공급과 시장을 연결하는 기업과 산업의 육성 문제, 아울러 정책의 추진 기반과 제도적 환경을 바꿔내는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진지하게 인천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천대 정진영 교수님은 조금 더 넓은 인천 관광의 측면에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진입니다. 오늘 인천 국제해양 포럼에서 해양 관광 포럼 세션이 있다는 말 듣고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관광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섬이 아니죠. 근데 관광의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나라는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육로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 가는 것을 해외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내 여행이라고 하면서 국내 여행의 반대인 국외 여행이라고 안 하고 일본식 한자인 해외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는 해외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 때 반드시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를 갈 때 그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할까? 배를 타려고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해양 관광, 특히 크루즈 관광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잠재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 발굴만 하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 느낌은 두 분의 이제 발표 내용이 좀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셨고, 리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구분을 하자면 해양 관광이 이제 해안과 오션이라고 하는 해양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창환 교수님의 발표는 해안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해안의 관점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요. 반면에 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오션 크루즈를 포함해서 해양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해양 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마이스 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이스와 해양 관광이 또는 마이스와 해양이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라는 것은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마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게 마이스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유형이고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행사 활동을 이제 마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시회 같은 경우는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서 상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주 마이스의 컨벤션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이스가 과연 해양하고 어떻게 관계가 될 것이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해양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장훈 교수님께서 PPT에서 사람이 모이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이스는 이제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이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객,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이스의 기능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해양 관광의 특징을 아까 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절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용성 이런 것들은 이제 해양 관광의 특징이자 조금 제약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마이스가 대표적으로 관광에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계절성, 마이스 참가하는 비즈니스 관광객들은 계절성을 굉장히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수기에 마이스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고비용성 같은 경우도 이제 비즈니스 출장자 같은 경우는 본인 기관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좀 민감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그런 해양 관광의 여러 가지 제약 특징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이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스도 또 해양이 필요합니다. 바다가 필요합니다. 마이스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마이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을 연출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마이스에 참가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유니크한 경험을 하고 각 개인별로 개인 맞춤화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다가 그런 경험을 조금 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하나는 이제 해안선과 마이스입니다. 아까 박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해안이고요. 전 세계에 이제 많은 마이스 데스티네이션, 마이스 베뉴가 이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양 도시 상위에 5개인가요? 4개인가요? 보면은 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가장 규모가 큰 컨벤션 센터가 다 바다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가장 큰 규모의 컨벤션 센터가 바로 바다 앞에 있고요. 도쿄 같은 경우도 도쿄 인사이트 그리고 마쿠아리 컨벤션 센터,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전시장 중에 2개인데 그 2개가 바로 바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도쿄만에. 그리고 또 런던, 아까 런던도 말씀하셨는데 런던도 템즈강 하류의 도크랜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건립된 것이 바로 엑셀 런던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가장 큰 전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건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런 마이스 또는 이제 컨벤션 센터를 바다에 건립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참가자들로 하여금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부산인데요. 부산이 2005년에 에이펙을 유치하면서 고민을 했던 점이 있습니다. 부산의 전시장은 백스코라고 안쪽에 있습니다. 그 해안에서 멀진 않지만 그 컨벤션 같이 안쪽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특한 경험을 연출할까 하다가 고민을 해서 만든 곳이 바로 해운대 동백섬에 있는 에이펙 누리마루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건축을 1년 동안 공들여서 해서 에이펙 정상 그 사진 촬영하고 정상 회담을 바로 그 누리마루라고 하는
해운대 해안가에서 했거든요. 거기 온 정상들이 진짜 탄성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이제 회의를 하고 바로 앞에 발코니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이제 에이펙이 개최된 것이 바로 요코하마입니다. 제가 토론 자료에는 그 요코하마 그 컨벤션 센터 지도랑 내용을 올려놨는데요. 요코하마 전시장은 퍼시피코 요코하마라고 해서 그 요코하마 이제 재생 지역에 바로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미나토 미나리 21이라고 하는 우리 인천의 그 원도심, 그 차이나타운, 그리고 바로 앞에는 내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가 인천하고 굉장히 흡사한 인구 규모라든지 수도에서 그러니까 도쿄,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라든지 개항, 최초의 개항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인 특징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은 인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심 재생 사업, 내항을 개발한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지 인천과 요코하마가 다른 것은 요코하마는 바로 그 재생을 하면서 거기에 그 가장 규모가 큰 그 퍼시피코 요코하마라는 전시장을 건립을 했다는 거고요. 2만 스퀘어 미터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을 모으는 집객 기능에 굉장히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요코하마 퍼시피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전시 컨벤션 센터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 온 사람들이 거기만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미나토 미나리 21이라고 하는 도심 재생 원도심 쪽으로 흘러감으로써 낙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제모포 르네상스 얘기 많이 나오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제모포 르네상스 상상 플랫폼 그쪽 지역에 마이스 기능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기로는 그런 고민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크루즈, 아까 류 회장님께서 말한 크루즈에 관련된 건데요. 크루즈에서도 여러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인센티브 이벤트를 크루즈 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류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로얄 캐리비안에서 이 마이스 시장을 얼만큼 보고 계신지, 시장 규모가 어떤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크루즈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항지, 크루즈 유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항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요. 3월에 해수부에서 크루즈 산업 육성 계획에서도 보면 모항 그 시장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자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상품 중에 우리가 좀 마이스와 같은 단체 세일즈가 가능한 그런 시장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기항하는 크루즈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중국의 인센티브 관광객이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10,000명, 2만 명이 배를 크루즈를 하나, 두 개를 전세를 내서 들어오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내에도 내수 시장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고 이미 많은 단체에서도 그런 크루즈로 좀 컨퍼런스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의를 해수부하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그거에 대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주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더 지원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해양 관광과 또 크루즈에 대한 것들을 연계해서 또 그 마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회의나 마이스를 하면은 그 프리 투어나 포스트 투어를 다시 겸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포럼을 기획하는 기획위원회에서 사실은 나중에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오면은 적어도 인천에 연하는 크루즈를 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아마
올해는 좀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오면 아마도 인천 연안에 크루즈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청중에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진한리우 회장님이시나 또는 박창한 교수님 또 토론자 분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한 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박창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양 관광 도시 개념을 그 국제 크루즈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좀 궁금해졌는데요. 그런 다문화 공간에서 그 가치 규범의 어떤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 가치 규범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이스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어떠한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 이러한 초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창한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질문도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초국가적 또는 그 자유라는 가치 규범을 실현할 수 있는 크루즈를 연계해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캐주얼하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관광 쪽에서 하는 논의들은 이제 크루즈 선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갬블링, 카지노와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크루즈 선상에서 어떤 파티를 하거나 어떤 가면 무도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일탈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또 다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이 내항 투어 외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아까 정진영 교수님이 진한리우 그 회장님한테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통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 크루즈 산업을 그 마이스와 연계해서 어떻게 이제 좀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게 한국이 그런 마이스와 크루즈의 어떤 고객들이 올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능성이나 또 매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First of all, the MICE business is a 먼저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 cruise business. 크루즈 비즈니스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ur MICE business 저희의 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 between 10 to 15% of our total 저희 전체 passenger volumes. 승객들의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수익 측면에 있어서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Those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also the 그리고 other sectors. 다른 분야 Take a cruise ship.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크루즈 So for instance, 선박에 이제 타고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such the MICE cruise. 그래서 이렇게 마이스 산업을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I think in 2014, 네, 2014년 당시, 2015년 당시라고 할까요? the destination is actually 그때 당시 저희 이제 크루즈 배 중 하나의 취향지가 인천이었습니다. this company would choose Incheon, 저희 회사가 인천을 선택한 이유는 Japan. 일본과 비교했을 때 Sorry, I can't remember exactly which Korean cities. But 네, 제가 정확히 어떤 한국의 도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요. 이 한국의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you have this sort of space. 한국이 Have this sort of big event because 크고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cruise we're talking
4,000 to 4,500 people. 크루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약 4,000명의 사람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죠. 5,000. 혹은 5,000명의 사람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You also need to hold events on shore. 하지만 이런 해안가에서도 우리가 이런 큰 이벤트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They decide to choose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한국은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일본보다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convention facility. 왜냐하면 한국은 최고의 마이스 컨벤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why cruise ship can be a ideal 그래서 location for 이제 마이스 비즈니스에 있어서 크루즈 배가 그렇게 적합한 이유는 you can have a very exclusive space for 여기 크루즈 선상에서 your company.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ncentrated, the engaged with the whole.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크루즈에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Don't have much time.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기회나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Entertain together.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네트워킹하고 회의를 열고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Enough time to look at their cell phone, right?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And also 그러한 대안으로 크루즈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fter each the MICE charter, 그리고 이러한 마이스 산업 it will boost their 측면에 있어서 productivity. 이러한 마이스 산업은 저희 크루즈 산업의 생산성을 또 거의 5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ainly to recognize or reward. 이런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They start to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겠고 MICE charter. Usually 2 또 years. 홍보도 하고 If people achieve certain sales target, 그리고 우리의 매출 목표도 더욱더 높일 수 있겠죠. the MICE charter. 그래서 이 마이스를 크루즈 산업에 이제 접목을 시킨다면 더욱더 매출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수익이 날 것입니다. Balcony, etc., etc. So this is a very incentivizing thing. 그래서 이렇게 마이스 산업과 크루즈 산업을 결합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인센티브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ntacted us because they have never been in this MICE event for 그래서 last 3 years and a half. 지난 3년간 이렇게 마이스 산업을 잘 개최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Enough space for them. For 왜냐하면 호텔에서조차도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how many cabins? The stateroom. 네, 저희 하나의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 스펙트러라는 선박이 있는데 여기 이 선박 같은 경우 이 크루즈 배 같은 경우 대규모의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500개의 선실도 있고요. Our hotel rooms is 그래서 우리의 여기 크루즈 선실은 다른 곳보다 4배 이상의 수용력을 자랑합니다. you can contain a large group. 그래서 Usually they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the first Amway cruise they did with us is that they have 6 consecutive cruises. 그래서 이처럼 They 가장 최근에 South Korea 대한민국에 이제 취향한 크루즈가 있는데 event on shore side. I can't remember 그때 당시 이제 정확히 어떤 도시였는지 대한민국 어떤 도시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 consecutive cruises. Right, so 그때 당시 저희가 이 2개의 크루즈를 연속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요. definitely there's a close connection. 네, 그래서 이런 마이스 산업과 크루즈 산업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항상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히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리우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좀 쳐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될 시간이 됐는데요.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한 거는 지루함을 느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루함을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동안 아마도 그 코로나로 갇혀 있고 일상에 매여 있던 우리의 삶들이
상당한 지루함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80% 이상의 2019년 기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와 같은 데는 오히려 2019년을 넘어서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아시아는 조금 느립니다. 우리가 문을 좀 늦게 열었어요. 일본은 더 늦게, 또 중국은 더 늦게 열어서 조금 늦게 지금은 시작하고 있지만 다시금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장소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인천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고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어떻게 호기심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논의에서 조금 힌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해양 관광에 대한 것, 크루즈에 대한 것, 또 마이스와 결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의 사람들 또 우리 사람들이 해양을 관광의 목적지로 삼는 좋은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여기 왔을 때 그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리우 회장님, 또 박창환 교수님, 또 정진영 교수님, 최일선 박사님, 또 심진범 박사님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님, 또 훌륭한 진행과 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크루즈 관광과 해양 관광.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었던 세션이었는데요. 좋은 내용 또 통찰과 지혜를 나눠주신 패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 비즈니스 포럼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이 첫날 프로그램 저희가 공식적인 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비전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개회식부터 시작을 해서 세션 1, 2 그리고 또 부대 행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포럼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은요 아침 10시 세션 3 항만 네트워크 세션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별 전시와 우수작 전시, 홍보 부스 등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바로 옆 그랜드 볼룸 A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꼭 한번 들러보시고요. 저희가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션 1, 2까지 오늘 마무리하면서 첫날 프로그램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